원휘 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군의 한시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 산책길은 이름도 향기로운 향산입니다. 향기로운 산. 중국의 유서 깊은 도시 낙양교위에 자리한 향산으로 저랑 산책을 떠나시죠. 중국의 4대 석굴 중에 하나인 용문석굴 건너편에 자리한 향산에는 향산사라고 하는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여황제로 유명한 측천무후가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특히 시를 사랑했던 측천무후가 시회를 자주 열어서 훌륭한 시를 쓴 신하에게 상을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향산사를 특별히 좋아했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백거입니다. 낙양에서 벼슬하고 있는 동안 이 향산사의 백거이는 거금을 시주합니다. 그래서 절을 중수하고 글을 써서 향산사를 천하의 명찰로 알립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곳 향산사에서 자주 논일면서 시를 짓고 유유자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5세로 죽은 뒤에는 바로 이 향산에 묻히게 됩니다. 백원, 흰 백자에다 동산원자를 쓰는 백원이라고 이름 붙인 그의 묘역에는 그의 대표작인 부득고원조 송별이라는 작품이 행서체로, 유려한 행서체로 멋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성한 초원의 풀이여 해마다 시듬과 영화를 반복하네. 들뿌리 태워도 다 태우지 못하니 봄바람 불면 다시 살아난다네. 먼 향기 옛길에 스미고 맑은 푸름이 황폐한 성에 이어지는데 또 떠나는 그대를 전송하자니 무성한 이별의 정만 가득하구나. 이 시는 초원에 자라는 그 무성한 풀을 빌어서 벗을 보내는 이별의 정서를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찬바람에 다 시들었다가도 다시 봄바람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세월이 흘러가도 다시 변함없이 삶의 초원을 가득 채우는 끝없는 그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맑고 푸른 초원의 색깔과 향기처럼 옛길과도 같고 황폐한 성과도 같은 메마른 삶에 생기를 부여합니다. 이 멋진 시에서 특히 유명한 구절은 들뿌리 태워도 다 태우지 못하니 봄바람이 불면 풀은 또 살아난다. 야화 소부진 춘풍 취우생입니다. 초원의 풀은 이별의 정서가 아닌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으로 읽혀서 들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봄바람 속에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로 대중에게 수용됩니다. 사실 이 시는 백거이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른바 입신지작입니다. 15 혹은 16쯤 된 그 청소년 시인 백거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장안으로 가서 당시 유명한 시인인 고황을 만나요. 고황이 백거의 이름을 딱 듣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것자에 쉬울 이자를 썼다. 쉽게 산다는데 장안은 쌀값이 비싸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놀려요. 백거이가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이제 올립니다. 바로 이 이제 부득고원조 송별이라는 방금 읽은 그 시입니다. 시를 쭉 읽어내려가던 고황의 시선이 그 야화 입구 들뿌리 태워도 다 태우지 못하니 봄바람이 불면 풀은 또 살아난다는 그 야화 소부진 춘풍 취우생이라는 구절 거기에 딱 시선이 머물러요.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 이런 시를 써낼 수 있다면 자네는 이름대로 아주 쉽게 살 수 있을 거야. 고황의 예언대로 백거이는 쉽게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벼슬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이 시기 당나라는 환관들이 득세할 때입니다. 또 지방에는 지방 군벌들이 이제 막 폭압적으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렴주구를 일삼던 그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관리가 된 백거인은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기인 시를 가지고 백성들이 겪고 있는 재난의 생생한 현장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문학 운동을 신악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시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음풍농월의 오락적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진실하게 담아서 세상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경에서 시작된 이런 현실주의는 한나라 때 유행한 악부시로 개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해서 시의 사회 비판적인 기능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로 백거이가 제창한 신악부 운동입니다. 당 헌종이 황제로 있던 어느 해 봄내 강남 일대, 장안 일대에 극심한 가뭄이 번졌습니다. 당시 백거이는 간언을 올리는 좌습이라는 직책에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한 엄청난 재난 상황과 백성들의 질고를 알리는 상소문을 황제께 올립니다. 조정에서 서둘러서 재난지역 백성들의 세금을 면해줄 것을 강력하게 황제에게 요청했습니다. 백거의 충정에 감동한 황제는 즉시로 해당 지역에 세금 감면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황제의 명령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맡고 있는 부패한 관리들이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하던 대로 세금을 갈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 곳에 있는 황제보다는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관들의 평가가 훨씬 중요했던 거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야 좋은 실적을 쌓을 수가 있고 상관으로부터 훌륭한 평판을 받아서 계속해서 높은 벼슬로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황제의 세금 감면 칙령은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분노한 백거이는 붓을 들어서 이 비열한 관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현장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두릉에 사는 늙은 농부, 척박한 밭 대여섯 맞이기. 3월에 가뭄이 들어 볼이 싹 말라 죽고 9월에 이른 설이 내려 벼이삭도 말라 죽었네. 벼슬아치는 알고서도 상부에 보고치 않고 실적을 쌓으려 불같이 세금을 독촉하네. 뽕나무 팔고 전답을 팔아 세금을 내고 나니 내년엔 무얼 입고 무얼 먹을 것이냐. 내 몸에 걸친 옷을 벗겨가고 내 입에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 승냥이들아. 갈고리 같은 발톱과 톱 같은 이빨로 인육을 씹는구나. 누군가 황제에게 상황을 아뢰었더니 황제 마음 치근하여 하얀 백마지에 칙령을 선포했네. 경기 지역은 금년세금 모두 면하게 되었는데 어제야 아전이 공문을 마을 앞에 내걸었다네. 10집 중에 9집은 이미 세금을 다 낸 뒤니 우리 임금의 세금 감면은 결국 헛것이 되었다네. 백성들의 재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실적만을 채우려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리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관우 행포 속에서 전답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입고 있는 옷 한 벌 벗겨가고 씹고 있는 음식물마저 빼앗아가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악도가기 짝이 없는 승냥이들이라고 비난을 한 거죠. 백성들의 한 맺힌 절규를 백거이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식구들이 목숨이 달려있는 전답을 팔아야 하는 농부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전답이 아닌 자식들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기가 막힌 상황도 있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인 거죠. 송나라 때 범성대라는 시인이 그런 현장을 기록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금을 재촉하다라는 뜻의 최조행이라는 시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농부는 가을 수확기에 찾아온 긴 장마에 농사를 망쳐버린 경우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세금을 어찌 낼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황제로부터 세금 감면 공문이 시행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부임한 지방관리가 그 공문을 무시하고 세금을 제초합니다.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읊습니다. 재작년은 옷을 팔아 돈 마련해 세금을 내었더니 병든 몸 비록 추워도 잡혀가는 일은 면하였네. 작년은 팔 옷도 다 떨어져서 큰 딸을 팔아서 갈림길에서 헤어졌다네. 금년에는 둘째 딸 차례 쫓아버리듯 몇말 곡식으로 팔아버렸네. 집안에 다시 셋째 딸이 있으니 내년에도 세금 독촉 걱정할 게 없다네. 실중 갱유 제3녀 명년 불파 최조고 셋째 딸 또 있으니 내년 세금 겁이 안 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조입니까? 팔려간 그 딸들의 기구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모진 목숨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임금의 백성들입니까? 백거이의 분노는 이렇게 백성의 삶을 처절하게 짓밟는 원흉으로 향합니다. 바로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경비라는 시입니다. 교만한 기세 길에 가득하고 눈부신 말 한 장이 먼지를 비춘다. 뭐하는 분들이신가? 바로 황제 측근의 환관들이라네. 붉은 인끈을 찬 대부요, 자주색 인끈을 찬 장군들이라네. 으스대며 말을 타고 군중의 연회로 구름처럼 몰려간다네. 술잔에는 미주가 넘치고 산에 진미 널려 있으니 동정호에서 나는 귤이요 천지에서 잡은 물고기라. 마음껏 배불리 먹어 즐기며 취하여 기고만장 날뛰는구나. 금년 강남 땅에는 가뭄이 극심해서 고을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환관들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군중에서 벌어진 연회에 환관들이 모여서 산의 진미를 즐기는 모습에서 당시 군권까지 장악한 환관들의 권력의 현 주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차지한 권력으로 가벼운 가죽옷과 살찐 말로 비유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백성들은 가뭄의 체해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처한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내어서 기른 조정의 당권자들이 위기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더 가중해서 백성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백거의 현실주의 시들은 바로 이런 승냥이 같은 권력자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역사에 드러내서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권력을 맡은 자들을 일깨우고 경계하게 한 겁니다. 오늘 산책길은 시종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맹렬한 불에도 다 타버리지 않고 끝내 다시 봄바람을 타고 살아나는 초원의 풀들을 노래한 백거이의 입신지작 부득구원초 송별이란 시를 함께 읽으며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권력의 압제와 횡포 속에서도, 전쟁과 가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역사에 끝없는 경의를 표하면서 백거이의 시 부득고원초 송별을 보내드립니다. 리리原上草 이岁一枯荣 野火烧不尽 春风吹又生 무성한 초원의 풀이여 해마다 시듬과 영화를 반복하네. 들불이 태워도 다 태우지 못하니 봄바람 불면 다시 살아난다네.